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사이가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뭐 그런 집들 많겠지만 저는 저희 가족이 화목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런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딱 한 곳,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 있기는 했어요. 그건 시댁입니다. 뭐 시댁 식구들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아니면 시누이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시댁 어르신들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십니다. 시누이는 없고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은 바로 두 명의 동서예요. 남편은 위로 두 형이 있습니다. 남자만 셋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는 꼭 딸을 낳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딸이었으면 저는 시집을 못 갔겠네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했을 거니까. 아이고, 그건 또 안 되지.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시댁 어르신들에게 애교도 많은 편이었고 또 저도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언제나 그런 모습을 짜증나 있어요. 시댁 어르신들에게 땅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묶여있는 땅이라 팔아서 재산으로 나눠줄 수는 없지만 언젠가 정리를 하게 되면 꽤나 돈이 되는 규모의 재산이었습니다. 저에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막내 동서는 나중에 땅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라는 거지? 네? 아니요. 뭐가 아니야. 딱 보면 각 나오지. 동서네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제가 시댁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시댁 어르신들이 저를 예뻐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민하게 굴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그 재산이 막내 아들에게 더 많이 갈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을 제일 예뻐라 하긴 하셨거든요. 그야 뭐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일 잘하니까요. 생전 가야 전화 한 통 먼저 안 하는 위의 두 자식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남탓만 하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서 둘이 저를 무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러는 건 다름 아닌 제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자신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저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위에 동서 둘은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변호사였고 한 명은 수의사였습니다. 둘 다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집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큰형님은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의 변호사에 아무튼 다들 잘 풀렸었고 작은 형님도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 집안에 대한 자부심 아닌 자부심도 엄청나게 말이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처음 했던 날 형님 둘이 저를 어딘가 업신여기듯 바라봤던 그 시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참,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 하늘 아래 귀하지 않는 직업이 없다고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마음속 깊이 그 일을 천대시하는 그 시선들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도 대부분은 속으로 생각하고 말 텐데 저희 형님 두 분은 그걸 티를 내시는 분들이었고 말입니다. 그러면 막내 동서가 그 말로만 듣던 소 팔아서 대학 가고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인 거야? 와, 신기해. 나 말로만 들었지. 그런 사람 처음 봐. 뭘 처음 봐요. 다 살아오면서 봤을 텐데. 저를 무시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더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또 눈치는 참 빨랐거든요. 그 이중을 안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뭐 원래가 남들이 하는 말에 사사건건 다 상처를 받는 타입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님 두 사람의 노골적인 무시는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부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데 기분이 좋을 자식은 세상 천지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부모님 성공하신 거네. 자식 서울로 유학 보내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시집도 보내시고. 그 정도면 소 팔만하네. 근데 그래서 그런가? 동서도 그렇고 전에 봤던 동서 집안 식구들도 묘하게 촌사람 느낌이 나긴 나는 것 같단 말이지. 뭐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놓고 욕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긴 했습니다. 왜 그냥 화를 내거나 그냥 미워하거나 하는 것보다 그렇게 꼬아가며 사람 기를 채우는 게 더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면 두 사람 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왜? 우리는 부모님 대단하시다고 칭찬한 건데? 동서는 부모님이 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게 부끄러워? 정말 못돼먹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더 못됐다고 생각한 건 저와 있을 때만 저에게만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시댁 어르신들은 저를 예뻐라 하시니 시댁 어르신들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기는 했을 겁니다. 시댁 어르신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일로 시댁 어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르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 가슴앓이 아닌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굉장히 빈정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가 되었고 말이죠. 무엇보다 자주 만나는 가족이 아니라 괜찮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건 저에 대한 기본적인 무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자신들보다 돈이 없을 걸로 생각했던 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고 말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이었습니다. 그쯤에 시댁 어르신들이 가진 땅 중에 한 곳에 도로가 뚫리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였어요. 당연히 가족들 모두가 기대하는 상황이었고 말입니다. 특히나 두 형님이 가장 기대가 컸어요. 형님은 이번에 보상금 나오면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이사나 갈까? 둘째 동서는? 저도 이사나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유럽 여행도 조금 길게 다녀오고요. 그이한테 안식력 받으라고 하려고요. 어머, 그것도 너무 좋지. 나오지도 않은 보상금에 시댁 어르신들이 자기들한테 줄지 안 줄지 그리고 얼마를 줄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설레발을 떨더군요. 저는 정말 한심한 얼굴로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저의 시선을 느꼈던 건지 그 두 사람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뭐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를 일이고. 당연히 주시겠지. 그 노인네들이 이제 쓸 것도 없는데. 그 큰 돈을 자식들한테 안 주면 뭐해? 죽을 때 관짝에 들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막내 동서는 착한 척 좀 그만해. 어차피 막내 동서도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 그거 다 재산 때문인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래, 차라리 솔직한 게 낫지. 동서처럼 착한 척하는 게 더 웃겨. 저는 정말로 그 돈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속으로는 제가 시댁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이유가 다 돈 때문이라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려둔 상태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나저나 막내 동서, 어머님 아버님 재산 때문에 그 두 분한테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공평하게 3분의 1을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받을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지금 관둬. 맞아. 막내는 제일 덜 받아가는 거라고. 통상적으로 그래. 그 와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이제 기가 찼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제일 잘하고 시댁 어르신들이 저희 식구들을 가장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일 적게 받아가야 한다는 둥, 막내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라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그 두 사람 중에서는 변호사도 있었는데 그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말들을 해대는 거 보면서 돈 앞에서는 뭐든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기에 다가온 시어머니의 칠순생신 잔치였어요. 그 두 사람이 시댁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을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일찌감치 생신 선물을 정하느라 바빴습니다. 가방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할까? 만약에 형님이 가방으로 하시면 저희가 여행 상품권 같은 걸로 할게요. 금액은 대충 맞추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저를 향해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서는 동서 알아서 준비해. 그래,
어차피 우리 따라오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져. 그들은 애초에 저에게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들의 그 말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마음으로 그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큰 생신 선물을 따로 드리기도 했고 또 사실 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은 절대 믿지 않겠지만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재산에도 그다지 욕심이 없었고 말입니다. 평소 집에서 드시는 집밥을 더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라 알았던지라 회나 고기 같은 음식들을 남편을 시켜 사오게 하고 갈비찜이나 잡채, 불고기, 미역국과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음식들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칠순생신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촌스럽게 무슨 집에서 생신잔치를 해? 그러기나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직접 차린 음식으로 생신잔치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 유세라도 떨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고? 그렇다고 해도 저희 선물에 비할 수는 없죠. 하긴 그건 또 그래. 그 선물들을 의식해서 생신상을 집에서 차리겠다고 한 건 아니기는 했지만 그 두 사람도 어지간히 대단한 선물들을 준비해 오긴 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형님이 거만한 표정으로 이거 보라는 듯 들고 온 쇼핑백은 과연 그런 만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긴 했습니다. 명품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저도 알 만큼 비싼 가방을 파는 명품 브랜드였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가장 저렴하다는 가방이 1,000만 원은 그냥 넘는 브랜드의 쇼핑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쇼핑백의 사이즈로 봐서는 누가 봐도 가방이었고 말입니다. 보라는 듯 그걸 소파 위에 떡하니 올려뒀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지는 잘 몰라도 어머님 연세에 이 정도 되는 가방쯤은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준비했어요. 아마 색도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이고, 이 귀한 가방을. 그 가방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라서 형님도 몇 번을 방문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 엄청나게 비싼 가방이 아니냐. 저희한테는 그렇게 무리도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저희 마음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 안에 지갑이랑 또 지갑은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해서 용돈도 조금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붉은빛의 가방이더군요. 딱 봐도 비싼 가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뭐 그런 가방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갑도 명품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돈도 얼추 100만 원은 가볍게 넘겨 보였고 말입니다. 큰형님이 이번 시어머니 칠순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그이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시잖아요. 충분히 받으셔도 되니까 그냥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그래, 아이고 고맙다. 내가 우리 큰며느리 덕에 호강하는구나. 큰형님은 입이 귀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뭐 제가 봐도 돈도 돈이지만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싶어지는 선물이긴 했어요. 그 가방이 한두 번 그 매장에 가서는 살 수 있는 가방은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수고했네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작은 형님이 서둘러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는 이거. 작은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어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처음에는 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꺼내보시고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크루즈 여행권? 전에 왜 아버님이랑 큰 배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초호화 크루즈 여행권인데 날짜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가셔도 좋고 아니면 환불도 가능하긴 해요. 시어머니가 정말 기분이 좋다는 얼굴로 그 여행권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비쌀 텐데.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이번에는 큰형님이 거들었어요. 속으로 둘이 함께 아주 그냥 짝짝꿍이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행권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아마 동서도 힘들게 구한 걸 거예요. 예약이 금방 마감되는 여행권이라.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호강한다 호강해. 그러니까 당신 진짜 좋겠네. 두 사람은 성공적인 생일 선물이었다는 듯 마주보며 씩 웃었어요. 그리고 큰형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 보나마나 일부러 물어보는 게 뻔했어요.
막내 동서는 뭐 준비한 거 없어?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물 전달식이 끝나면 보나마나 저에게 막내 동서는 뭐 준비한 게 없냐 하며 제게 뭔가를 꺼내들면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며 자신들의 선물들이 더 대단하다는 걸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빤히 보이는 질문에 저는 웃으면서 큰형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 저는 이미 얼마 전에 미리 드렸어요. 그런 제 말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따로 드렸다고? 뭘? 아, 그건 좀... 제가 말하기 곤란해하며 말끝을 흐리자 그 두 사람은 제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금방 가소롭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묻더군요. 왜? 뭘 드렸는데? 말해봐. 우리랑 차이 난다고 뭐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 맞아. 선물이 금액이 중요한가? 다 마음에 맞게 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아, 제가 계속해서 곤란한 듯 웃자 시아버지가 그런 저를 보고 나섰습니다. 나랑 니들 시어머니도 다 감사하게 받았다. 아주 좋은 선물 받았으니 막내한테 그만 물어보거라. 형님들은 몹시 궁금한 얼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만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길 수 있을 리가 없기는 했어요. 애초에 이 생신잔치에서 그렇게 거한 생신 선물을 준비한 것도 다 시댁 어르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데 그 어르신들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식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음식들이 아주 입에 잘 맞으시는 건지 먹는 내내 제가 한 음식들에 대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칭찬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만 갔고 말입니다. 막내, 너는 어쩜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하니 어쩜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 또 없다. 내가 너 이야기만 하면 동네 할머니들이 다들 부럽다고 난리야 난리. 그렇지, 막내가 우리한테 참 잘하기는 하지. 저는 굳어가는 두 형님을 슬쩍 보다가 시댁 어르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냥 할 줄 아는 거 한 건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편하게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하지. 이렇게 시어머니 생신상 직접 차려주는 게 흔한 줄 아니? 네가 대단한 거야. 제가 거기서 감사합니다 말고는 뭐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뭐 저라도 자신들은 그렇게 비싼 선물을 했는데 잠깐씩 칭찬하고 넘어가고 음식을 한 저는 수십 분에 걸쳐서 온갖 칭찬을 다 듣고 있으니 기분이 나쁠만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저를 무시해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가 됐든 저를 향한 마음을 계속 표현했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댁 어르신들의 반응이 그 두 사람의 빈정을 제대로 상하게 했던 모양이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우리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한다. 다들 갑자기 들어온 시아버지의 그 말에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별 신경 쓰지 않고 긴장 없이 그 말을 듣고 있던 건 저와 남편 두 사람뿐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 우리 두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일정 금액은 우리 노후 자금을 위해 남겨두고 일정 금액은 조금 기부할 생각이야. 기부. 아마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상상조차 못했을 말이었을 겁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에게 티를 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저도 놀랐는데 그 두 사람은 아마 더 놀랐겠죠. 기부라니 어디에 하시려고요? 큰형님은 놀란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최근에 나랑 네 시어머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 애들이 아픈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린 나이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니? 네, 그건 그런데. 그래서 일정 금액은 어린이 병원에 기부할까 생각 중이다. 물론 다 할 건 아니고 니들 몫도 남겨줘야 하니까.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물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3분의 1을 하는 게 가장 좋기야 하겠지만 각자 집안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르지 않니? 시아버지의 그 말에 큰형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큰형님네가 가장 잘 살기는 했거든요. 아마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바로 알아차리기는 했을 거예요. 똑똑하긴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나눠주려고 한다. 그 부분에서는 너희들 중 그 누구도 섭섭함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더 가진 사람들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게 미덕이지 않나. 저는 그 말을 큰형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반발 아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반발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일으켜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아, 다시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고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싶은 말이었어요.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둘째 동서. 그럼요. 다 같은 자식인데 그냥 공평한 게 낫죠. 작은 형님의 그 말에 큰 형님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기는 했어요. 저에게도 누누이 이야기했듯 큰 집인 자기네가 더 가져가야 한다고 여겼을 테니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에요. 큰 집이라고 뭐 하나 더한 것도 없고 제가 시댁 어르신들을 챙겨도 더 챙겼는데 그놈의 큰 집이라는 게 뭐라고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구는 건지. 어쨌든 재산 비율에 맞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내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마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두 사람의 말에 대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그 노골적인 태도에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가만히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네, 뭐 형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요. 제 그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멍청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잠시 들어가셨어요. 뭘 가지러 가셨는지 아니면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눌 게 있으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큰형님이 저를 끌고 부엌으로 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두 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저는 재산에 대해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동서한테 제일 많이 주겠다는 말을 하신다고? 언제 저한테 제일 많이 준다고 하셨어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지. 재산 있는 그대로 나눠서 주신다잖아. 막내 동서네가 제일 재산이 없으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거기서부터 그냥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만 나왔었거든요.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백날 이렇게 좋은 선물하고 좋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해요? 평소에 반찬 좀 해다 날랐다고 이렇게 예뻐라 하시는데. 선물 좋다는 말도 다 뻥이지? 그리고 뭐 드려봐야 백화점에서 파는 옷 한 벌 정도겠지. 100만 원도 안 되는. 진짜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건데. 가만 듣고 있던 저도 거기서는 욱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없지도 않지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저렇게까지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되는 거냐고요. 그것도 배웠다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 눈 부릅뜬 것 봐. 뭘 잘했다고 그렇게 쳐다봐? 그럼 제가 잘못한 건 또 뭔데요? 잘못한 거? 주제도 모르는 거.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 주제를 모르면 그건 잘못한 게 맞지. 대체 그놈의 제 주제가 뭔데요? 가진 거 없는 그 의지. 촌에서 농사나 지는 농부 딸내미가 뭘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말대꾸하고 있어? 둘째 동서 말이 맞아. 이래서 그 의지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어쩌다 이런 그지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아무리 지금 재산 때문에 이성을 잃고 말이 막 나오는 상황이라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고 올랐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군요. 왜 너무 당황하거나 화나거나 하면 어버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니들 지금 제정신이냐? 그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시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얼굴로 큰형님과 작은 형님을 향해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짝하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2번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형님들 둘의 뺨을 내려친 소리였어요. 아버님. 아버님.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자기 뺨을 부여잡고 시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도 시아버지가 다짜고짜 뺨을 날리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아무리 뭘 몰라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해? 니들이 그러고도 변호사고 수의사야? 어디서 이렇게 대먹지도 못한 것들이. 시아버지의 그 엄청난 소리에 남편과 큰 아주버님,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 시어머님 모두가 놀라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시아버지와 누가 봐도 한 대씩 맞은 듯 자기 뺨을 부여잡고 있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보고 다들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너는 어떻게 된 게 네 마누라 단속도 이렇게 제대로 못 시키냐? 내가 돈 때문에 자기 동서한테 그지라 상종을 못하겠다는 동안의 며느리를 봐야 해.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큰 아주버님이 정말 그런 말을 했냐는 듯 큰형님을 바라봤고 큰형님은 여전히 자기 뺨만 부여잡은 채 눈알을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마 방법은 없을 듯 했지만요. 니들은 계속 니들 복을 자는구나. 아까 재산 가진 순서대로 나눠준다고 했을 때도 그 속내가 훤히 보여서 멍청하다, 복을 찬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뒀더니. 시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에 의하면 돈이 제일 많은 집이 우리 집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니 그런 반응이 나올 법하기는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버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대로면 막내네가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작은 아주버님을 보고 시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놀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막내한테 미리 받았다는 네 엄마 생일 선물이 내년에 완공될 새 아파트다. 그 말에 모두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막내가 니들 엄마 생일 선물로 아파트 사줬어.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막내 동서가 어떻게? 큰형님이 너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더군요. 농사나 짓는 딸내미라고 무시했지? 그 농사 규모가 얼만지 물어볼 생각은 해봤냐? 어? 시아버지의 그 말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군요. 두 사람은 한 번도 우리 집이 짓는 농사의 규모가 얼마인지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냈는데 그 소가 몇 마리인지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를 짓는 집 딸이라는 거에만 꽂혀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에만 꽂혀서 저를 무시한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칠순 선물로 집을 사드려요? 큰 아주버님도 진심으로 놀랐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수백억은 될 거다. 소가 수천 마리고 짓는 농사 규모도 엄청나고 거기 직원만 몇 명인데 니들이 뭐 사돈댁 2분이 소박하게 짓는 건 줄 알았나 보지? 뭐 그렇다고 한들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해? 다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수백억이라니 아마 상상도 못했을 금액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거든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말이죠. 그 재산이 고스란히 저와 제 여동생에게 갈 게 뻔했으니 놀랄만하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이 물려주려고 하는 재산은 저희 엄마 아빠가 저에게 물려줄 재산에 비하면 소박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돈 안 받아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을 생각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다 받을 거지만요. 막내 동서, 그게 정말이에요? 소 팔아서 대학 온 건 맞아요. 아버님 말씀처럼 그 소가 수천 마리라 그렇지.
제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큰형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뭐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런 감정도 들기도 했겠죠.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저는 숨긴 적이 없는데요. 그냥 부모님 농사하신다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두 분 마음대로 소박하게 하는 거라고 단정짓고 저를 무시한 거고요.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동생은 유학을 가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진짜 저라면 단 한 번쯤은 여동생까지 유학을 보낼 정도면 그래도 농사를 꽤 규모 있게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텐데 저 두 사람이 저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잘났다는 우월감이 도치에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놀라서 굳어있는 두 형님을 향해 제가 말을 덧붙였어요.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을 분배하면 저희 집이 제일 적게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는 수준이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분 형님께서 한사코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니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진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제 그 말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제 현실 파악이 되는 듯 보였어요. 자신들이 자신의 무덤을 팠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정말 너무 웃기지 않나요?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간 셈이니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그때는 자기가 덜 받게 될까봐 그랬는데 인제 와서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제 그 말에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겠죠. 뭐 어차피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거기다 대고 아까는 내가 덜 받을까봐 그랬는데 아니니까 아까 한 말대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제가 더 배 아프라고 더 후회하라고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안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아마 아까 거기서 아버님 말씀에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안 주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재수씨,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아주버님까지 나서시더군요. 이제 저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고 저에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받아야겠어요. 악착같이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형님 두 분 보고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대로 돌아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주면 그래도 속은 엄청 시원했겠다.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냥 기분만 더러웠어요. 사람의 추악한 밑을 다 본 것 같고 돈 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남편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나서 자기의 형들에게 붙잡혀 여러 가지 질문 세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만난 건지,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지, 왜 그동안 말 안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다 이야기해주고 왔어? 인제 와서 뭐 숨길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하는 거 대충 다 이야기해주고 왔어. 남편은 알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도 가볍게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다 정도로만 알았다가 처음 인사를 간 날 입이 떡 벌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도 놀리듯 분홍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려받을 재산은 상당히 많이 물려받기는 했어요. 수십억이 넘는 재산을 이미 물려받았으니까요. 뭐 물론 앞으로 받을 재산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동안 왜 말 안 했냐길래 그냥 내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했어. 딱히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그게 사실이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해? 형수들이 당신 화 많이 났는지 보고 말해달라고 하기는 하더라. 그걸 왜 말해달래? 설마 그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재산 때문인 게 분명하긴 했습니다. 재산 하나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못돼 먹은 행동들을 했던 돈밖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 아까웠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무 괘씸했으니 말이죠.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큰형님과 작은형님 둘 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더군요. 바로 다음 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거든요. 저는 제 앞에서 뺨을 맞은 것도 그리고 집안 식구들 앞에서 쪽팔림을 당한 것도 며칠은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도 빠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바로 다음 날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막내 동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아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런 두 사람을 보고 픽 웃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세요? 아니, 당연히 그건 절대 아니지.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당장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루 만에 찾아와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제 귀에는 너무 우습게 들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사과였는데 말입니다. 물론 하루 만에 우리가 찾아와서 이러는 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 그런데 우리도 어제 그런 일을 겪고 아버님께 혼이 나고 또 남편한테 혼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동서에게 잘못하고 있었나 많이 되돌아봤어. 그래, 맞아. 나 남편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아주버님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본 아주버님들은 그런 거에 화를 그렇게까지 막 내실 분이 아닌데 아마 짐작하기로는 그분들도 돈 때문이긴 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자기 아내들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걸 덜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말이죠. 당장 그날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돌아가시라 말을 하고 형님 두 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솔직히 그 단 한 번의 사과로 용서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막말을 해왔던 세월이 수년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제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었던 게 많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돈을 최대한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을 끊고 살지는 않는 이상 살면서 계속 봐야 하는 얼굴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의견이 딱 반으로 갈렸어요. 그냥 줘. 주고 치워. 그런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 계속 너 귀찮게 하고 안 주면 달라붙어서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런다.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결국 줘야 끝나. 그 전에는 절대 안 끝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면 안 돼. 그동안 그 인간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돈도 나는 양반들이 시아버지 재산 받고 나면 입 싹 닫고 끝이라고 할 것 같니? 이제는 너 돈 많은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든 네 돈까지 넘보려고 할걸? 빌려달라면서 온갖 말은 다 할 거다. 너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이런 문제는 세게 나가야 한다고. 사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했어요. 준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그리고 안 준다고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밑바닥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지 부모님의 지인들을 통해 많이 봐왔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집 돈을 자기 돈처럼 아는 친척들, 뭐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제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고민만 깊어지고 있던 차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워낙 완강해서 내가 대신 이야기하러 왔다.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시아버지에 비해 마음이 약한 분이셔서 그런지 이미 동서들의 말에 조금 넘어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네가 그간 들어왔던 말이나 그것들이 너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나도 화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니?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거면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니?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저는 용서 못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가족관계라는 게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는 마음이 약해서 어떡하냐고들 하는데 사실 다 자기 일이 되어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는 할 거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앞세우는 게 더 괘씸한 감정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까지 저러고 나서시는데 절대 안 된다. 나는 다 받아야겠다.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아주버님들에게 매번 불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큰 아주버님이 불렀어? 아니, 뭐...
요즘 늘 불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또 제가 혹시나 부담감을 가질까봐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앉혀놓고 물었어요. 아주버님들이 뭐라고 하는데?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아서 뭐해? 당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나도 알아야지. 결국에는 나한테 하는 말일 텐데. 남편은 그런 제 말에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님들은 저만 원한다면 이혼하겠다.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무리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선뜻 저에게 말을 전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대목에서 형님들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며 자신의 인격을 고스란히 보이는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가정에서 돈밖에 모르는 남편들을 옆에 두고 있었으니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자신의 남편들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여전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저에게 장문의 문자든 전화든 사과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말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나는 정말로 괜찮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형들이 그러는 것도 나는 진짜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제가 정말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생각이 드니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용서하겠다고 하면 형님들에게는 한 가지 산이 더 남아있기는 했어요. 바로 시아버지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형님들의 얼굴도 보지 않으시는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인간들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너무 실망했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도 결국 제가 중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용서를 했다고 하면 시아버지도 받아주시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에게 용서받기 위해 이렇게 안달복달인 것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깊어요. 아직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건 재산을 그냥 저는 받지 않을 테니 형님들 두 분께 나눠드리라고 시아버지께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저러는 걸 테니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이대로 그냥 시아버지가 똑같이 나눠주거나 혹은 형님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한 것, 그걸 계속 지켜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고 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기는 해요. 저는 솔직히 아직 마음으로는 용서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형님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찾아오고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아주버님들에게 불려나가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큰형님과 작은 형님이 저에게 연락해오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지쳐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이기도 하고 말이죠. 만약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내가 다 용서했으니 재산을 동서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수년간 제가 당해온 것들이 있으니 괘씸해서 그냥 지금처럼 용서 못하겠다고 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와서 다 읽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분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너무 이야기가 길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 되실 때 밖에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다가온 봄을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생각도 정리할 겸 산책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식 새끼들만 보고 산 80대 노인입니다. 짧지 않게 살아오면서 그리 복 없이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식 복은 조금 부족한 모양이더군요. 늙은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 없이 다짐이라도 제대로 할 겸 이렇게 부족한 글로써 저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아내랑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내는 원체 왈가닥이고 소문이 자자했던지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요즘 젊은 애들처럼 서로 마음이 맞아 알콩달콩 연을 이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올 정도의 정은 그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슬아에 아들놈 하나랑 딸 하나 두고서 저나 아내나 둘 다 자식 뒷바라지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어엿하게 자라서 좋은 남편감을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문제는 아들놈입니다. 아들이 장남인지라 저나 아내나 아들에게 저는 기대가 예전부터 컸습니다. 요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때는 솔직히 딸보다는 아들을 귀하게 쳐주는 시대였고 딸아이를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챙길 게 있으면 딸보다는 아들을 더 챙기고는 했죠. 근데 귀한 아들 대접만 해줘서 세상 쓴맛을 모르게 길러서인지 그래도 어릴 때는 제법 영민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들은 아들놈은 지금은 세상 제일 가는 논팽이가 되었습니다. 논팽이라는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제 입장에서는 논팽이라는 말도 아주 순화를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신부감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매일 집에서 술이나 퍼마시는 놈을 보고 정상적인 취급을 하기는 힘들겠죠. 귀한 장송이니만큼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며 살았습니다. 제가 벌이가 있을 때는 힘닿는 만큼 지원했죠. 아주 어릴 적을 제외하고는 평생 책 한 번 안 펴본 놈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인지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학원비를 대달라고 할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줬습니다. 그때 그놈 나이가 30 후반에 가까웠는데도요. 돈 날릴 거 알고 준 거라 스리슬쩍 준 돈으로 흥청망청 퍼마시고 다니는 것도 제재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깨달으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 착각이었지만요. 그렇게 나이답지 않게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아내를 부르더니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식놈이랑 연애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만나본 적도 없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 의심이 되더군요. 일단은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날 잡아서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바로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어디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더니 1시간이면 온다길래 아내는 불이 나게 일어나서 조촐하게나마 상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놈 아내가 될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접은 해야 한다면서요. 시간이 지나니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도착했다며 연락을 했는지 아들이 데리러 나가더군요. 그리고 조금 뒤 아들이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른들한테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인사를 오는 자리인데 옷차림이 아주 요상하더군요. 게다가 행실도 불량해 보이는 것이 딱 봐도 올곧거나 바르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판단하지 말잔 생각에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란 여자가 글쎄 저희를 보자마자 성의 없이 인사를 하더니 저희가 차린 밥상을 보곤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먹으면서도 음식이 맛이 없는지 내내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제 아내가 묻는 말에도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 제대로 된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놈 면전에다 대고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해 하며 은음장을 놓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말은 좀 들어봐요. 하며 아내가 저를 말리려 들었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80 가까이 살아오면서 세월이 주는 풍파로 자연히 갈고 닦아진 육감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들놈이 데리고 온 저 여자는 어쩌면 아들놈보다 더 변변찮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들은 그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나오더군요. 그 문제로 한동안 아들놈이랑 이야기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영감? 결혼하게 되면 지금이랑은 다르게 살 것 같기도 하니 한 번 더 믿어줘 봐요. 라며 저를 설득하려는 아내 말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찌됐든 가정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만큼 저나 아내가 더 지원을 해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집 한 채에 식당까지 차려서 챙겨주었죠. 내심 씁쓸했습니다. 딸은 변변찮게 챙겨준 것도 없거늘 혼자서 잘 커서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해온 장소는 이 나이를 먹고도 아직까지 부모 노릇을 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아들이 결혼을 한 지 3년쯤 지났을까요? 평소 연락도 안 하고 명절이나 간신히 전화 한두 통 할까 말까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더군요. 당시 저는 참으로 바보 같게도
핸드폰에 뜬 아들 이름을 보면서 좋은 소식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손주라던가 말이죠. 아들이랑 며느리는 자녀 계획이 따로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손주는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기대감을 품고서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도망을 갔다는 거였죠. 무슨 정신으로 아들놈이 살던 곳에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니 아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벽 한쪽에 기대어 앉아있더군요. 온 집안에 담뱃지등 내며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가관이었습니다. 까끌까끌 자란 수염은 깎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는지 행색이 남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왔는지 묻지도 않은 채 담배만 벅벅 피워대더군요. 저를 따라온 아내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들이 해주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가 집이며 식당이며 다 팔아먹었다더군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분명 명의는 아들 것으로 해줬는데 어찌 된 거냐 물어보니 여자가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명의를 자기 것으로 돌려달라고 한 모양이고 아들놈은 멍청하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나 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사단까지 난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 명의로 대출까지 잔뜩 받아놨는데 그것조차 갚지 않은 상황이라 아들은 졸지에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으로 빚까지. 그 상태로 저랑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야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린 거죠.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아들놈 잘못 키웠다는 생각은 누누이 하고 있었지만 이때는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되더군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길 수 있게 키웠어야 했는데 너무 저와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만 받게 해서 키워가지고 사랑구실도 제대로 못하게 자란 것 같아서요. 만약 이놈이 제정신이었다면 설사 순간의 실수로 아내한테 배신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하든 아니면 막노동이라도 뛰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든 그 무엇이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곧 쫓겨날 집에 틀어박혀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가 뭐라도 바라는 느낌으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부터가 어지간히 못난 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나 다름없죠. 솔직한 말로 저는 아무것도 책임져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들놈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집이랑 식당을 해준 것도 그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아직 자신과 내가 여력이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놈은 늙은 애미에게 먼저 세상을 뜰 거라고 겁을 주는 통에 마음 약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아들 나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 꼴 못 봐요. 자식이 죽으면 흙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데 나는 못 봅니다. 큰 돈도 아닌데 우리가 해줍시다. 우리 애 잘못도 아니잖아. 도망간 그 애가 우리 애를 속여서 그런 거지. 아내의 말은 솔직히 저까지도 두렵게 했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세상을 떠나는 걸 어떤 부모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사람 하나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아들놈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안 그래도 약한 몸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간도 나빠지고 혈압도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속 터지는 아들놈을 보고 있자니 그만 마음의 병을 입었고 그러다 보니 그게 몸으로까지 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돌보다 아들한테 간간히 전화하여 우리 집에서 네 엄마 좀 돌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들은 자기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더니 결국 오지 않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나이가 지긋한지라 아내를 자력으로 돌보기 힘들었고 이미 결혼해서 잘 사는 딸아이에게 짐을 지어주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아내를 보러 요양원에 찾아갔죠. 심지어 아들놈은 지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데도 얼굴 한번 비추지를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냐, 자기 때문에 안 좋아진 거 아니냐는 안부 전화를 할 법한데 그것조차 없었죠. 제가 참다 아들놈이 새로이 방을 얻은 곳에 가서 무슨 꼬라지를 하고 살고 있나 보니 여전히 무엇도 안 하고 술이나 흥청망청 마시고 있더군요.
복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그 꼴을 보고 전 마음속으로 이제 내게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쯤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군가 하고 나가봤더니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아들놈이었습니다. 근데 옆에는 웬 이국적인 얼굴의 여자가 있더군요. 동남아 사람의 느낌이 훨씬 나는 여자는 어설픈 한국말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냐? 네가 웬일이야?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인사드리러 찾아왔어요. 순간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정말 마음이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이해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들어보니 베트남 여자를 주선해주는 업체에 돈을 주었더라고요. 매매혼이었죠. 아들놈은 40을 훌쩍 넘었는데 그 베트남 여자는 아직 20살을 갓 넘긴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들놈이 일찍 결혼했다면 딸벌이었을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니 정말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오래전 처음 며느리랍시고 데려왔던 여자도 감이 안 좋아서 반대했다가 이사단이 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더욱 강경하게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들놈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군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느니,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 잘 살 거라느니 라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요. 심지어 거기에 덧붙여서 싸운 짐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지금 혼자 사니까 저랑 얘랑 같이 여기서 살게요. 그래도 되죠? 뭐? 갑자기 여기서 산다고? 네, 저희가 있으면 아버지도 심심하지 않고 좋을 거예요. 제 아내가 많이 보살펴 드릴 거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줄 알고 이 사람 짐까지 챙겨서 왔어요. 보살펴 드린다니 믿을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보살핌을 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들이 짐까지 싸우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가 이어져 있어서 그런지 더 강하게 나가기는 힘들더라고요. 아들놈은 베트남 여자를 데려와 집에 들어온 후부턴 그래도 제게 효도를 하겠다며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잠자리를 봐주는 건 물론이고 이불도 대신 펴주고 상도 차려주며 아내가 해주던 것들을 해주더군요. 처음엔 연기인가 싶었지만 아내가 떠난 직후 조금은 도움의 손길이 없어 고단하고 씁쓸했던 터인데 아들 부부가 이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하니 정말 변했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기도 했고 아들을 다시 믿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지. 우리 장남이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역시나 며칠 후 아들이 제 믿음을 철저히 부수어주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안마를 해주겠다시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긴장하며 살았는지 목이며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 있었던 터라 늙어서도 가끔씩 이유 없이 아프곤 했었거든요. 아내가 요양원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혼자 손으로 두드리거나 안마기계로 문지르곤 했는데 그래도 어깨 족지가 자주 쑤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갑자기 아픈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제게 다가오더니 슬슬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요즘 돈이 없어 힘들다.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미안하다.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성공해야 한다 같은 말들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본심을 눈치챘습니다. 지금껏 제가 효도하는 척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던 아들의 진짜 본심을요. 아들은 역시나 제 입으로 그걸 거리낌 없이 술술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요 사거리 앞에 좋은 자리가 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밖에 안 하고요. 매출도 상당하던데요. 잘만 하면 대박 나겠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도움만 주시면 그 가게 제가 인수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엔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뻔뻔하게도 자기가 새로 장사를 하고 싶으니 또다시 돈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 전까지 하던 일로 꽤 돈을 벌었고 그거로 부족함 없이 살아온지라 지금까지 아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쯤 되니 돈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렇게 계속 저한테 의지를 하다가 아들은 절대 혼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집이며 식당 해준 거 다 말아먹고 빚까지 져온 거 다 해결해줬는데 어디까지 나한테 바랄 셈이냐. 돈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라며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놈도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면 이 집이라도 주던가요. 라며 저를 아주 내쫓을 기세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진심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들로서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라며
제게 집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만약 아들놈이 그렇게 새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것까지만 원한다는 식으로 나왔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모르는 척 조용히 편의를 봐줬을 겁니다. 그래도 자식 새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 솔직히 그때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준 거는 생각도 못하고 뭐라도 더 받아먹을 욕심에 애미애비도 못 알아볼 줄은 몰랐으니까요. 제가 가게를 해주던가 아니면 집을 나가던가 둘 중 하나라도 안 해주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허나 망할 가게를 또 내주고 싶진 않았고 고민을 하다 그냥 제가 짐을 싸 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다음날 일어나 보니 글쎄 제 방 앞에 커다란 짐가방이 하나 있더군요. 이게 무엇이냐? 제가 물으니 아들은 태연한 얼굴로 아버지 짐이 얼마 없더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혹여나 나가지 않을까봐 절 쫓아내기 위해 짐까지 직접 챙긴 것이었죠. 저는 결국 가게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안 해주면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나올지 두렵기도 했고 차라리 이렇게까지 해주고 제 갈 길 가면 인연을 끊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봐두었다던 식당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돈을 받은 순간에 굉장히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성실히 일해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 일으켜보겠다고 꼭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겠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허나 전 알고 있었죠. 아들이 잘 돼도 제게 돌아온 건 한 푼도 없다는 것을요. 아들은 처음에 무척 의욕적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책도 보고 요리법을 만든다며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며느리도 잘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났을까 아들이 갑자기 가게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너 가게는 어쩌고 여기 집에 있니? 하고 물으니 심드렁한 얼굴로 아르바이트 애들을 썼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놀라서 가게에 나가보니 정말로 젊은 아이들 몇 명이 일은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며칠 성실히 나가며 일을 하더니 그 주인 노릇마저 귀찮았던 건지 몇 달이 지나자 어린애들에게 가게를 맡겨두고 그저 놀고 먹으며 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가게가 잘 굴러갈 리 있겠습니까? 결국 그 자리 좋고 손님 많다던 가게는 어느새 망해가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마저 뚝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가게가 그 하락세를 겪는 걸 보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줄 모르고 그저 멍하니 가게가 망해가는 걸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이내 월세가 밀리고 가게를 처분할 때가 오자 아들의 변명은 참 시원찮았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운이 아니라 본인의 성실함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도 그것마저 인정으로 들지 않은 거였죠. 그런 아들의 자세에 저는 또다시 크게 실망했고 왜 이런 놈에게 이런 가게까지 차려주었나 후회와 자책마저 들었네요. 아들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입원이 끊기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아들은 점점 무료해졌는지 집안에 술을 한 병 한 병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땐 제 마누라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부부싸움을 해대고 소리를 질러대며 허송세월을 하는데 그 꼴을 보고 있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다 저 모양이 된 건지 부족함 없이 키웠건만 그게 독이 되어 저리 게을러버린 건지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아들을 좀 잡아주었더라면 잔소리도 하고 바가지도 긁어가며 그랬다면 아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만 나이 차이가 이미 많이 나는 며느린 아들에게 순종하기 바빴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순종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사랑도 아니었고 그저 어린 여자란 것에 끌려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으니 아들에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다른 사람 탓, 세상 탓만 일삼으며 하루를 보낸 것도 3달이 지나가자 어느 날은 제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순간 가게를 차려달라고 했을 때와 비슷한 직감이 왔습니다. 아들은 마시던 술병을 내려놓곤 한숨을 푹 쉬더니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자기 인생에 운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전생에 아마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달아 실패할 수 있겠냐. 들어도 부질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죄다 귓등으로 흘려들어야 하는 말들이었죠. 허나 아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고 무서운 얼굴로 절 보더니 이번엔 다른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보다 더 큰 요구였지요. 그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계속 살아야겠으니 저보고 다른 곳에 좀 갈 수는 없겠냐 그러더군요. 제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냐며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자 아들은 소주병을 세게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진 돈이 많으시잖아요. 이 집 아니라도 어디서든 살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제가 적당한 때에 팔아 다시 한번 가게를 알아보거나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가게를 일으키면 아버지에게 그때 돈을 드리면 되잖아요.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뭐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집이 목적이었던 거야? 아버지, 더 긴 말하기 싫어요.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붉히지 맙시다. 아버지도 제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시잖아요. 너 이놈.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절대 못 나간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놈은 다음날 준비한 짐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며 문까지 열어주었고 자기 몸으로 절 세게 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예, 결국 저는 얼결에 제가 오래도록 살던 집에서 쫓겨난 거지요. 아마 저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미련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을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나가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쫓아낼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서 나오니 참 막막하더군요. 요양원에 있는 아내에게가 이 서글픈 넋두리를 할 수도 없고 자식놈 때문에 가슴 한쪽이 뭉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생각이 났고 몇 번 망설이다가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에 놀라 펄펄 뛰더니 바로 자기 신랑이랑 함께 차를 몰고 저한테 오더군요. 그리고는 아빠, 일 다 마무리될 때까지 저랑 같이 있어요. 라며 자기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평소에도 딸이 잘 자랐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들이랑 큰일이 일어난 직후에 딸을 보니 내가 아들 복은 없어도 다행히 딸 복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딸이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사위도 참 깍듯했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갑자기 장인어른이랑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거니 불편할 만한데도 그런 티 하나 안 내고 늘 저한테 먼저 와서 장인어른,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챙겼습니다. 사위는 일을 나갔다 들어오면 종종 딸이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그걸 사서 들어오는 듯 했는데 제가 오고 나니 자연스레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함께 사서 왔습니다. 심지어는 다 제가 평소 즐겨 먹는 것들이라 딸아이한테 물어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딸애한테 물어본 모양이더군요. 얹혀 사는 처지였던 것도 미안했는데 그런 작은 배려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또 나름 손주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동안은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 손주 볼 기회가 없었는데 딸아이와 사이가 나가 있는 동안 손주를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곤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랑 사이랑 함께 살다 보니 더더욱 아들놈에 대한 기대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절 잘 모시는 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졌죠. 그래서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서울에 6억 정도 주고 산 아파트를 딸아이 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딸이랑 아들한테 공평하게 돈으로 분배를 해주려고 했었지만 이제 아들놈한테는 할 거 다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 연신 만류하는 딸아이에게 거의 억지로 쥐어주다시피 하여 주었습니다. 죽어서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자식 주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노력한 거니까 조금 일찍 준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을 거쳐왔고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한 길뿐이더군요. 아들놈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제 복을 제가 걷어찬다는데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고 무조건적으로 밥 먹으라고 숟가락을 쥐어줄 수는 없죠. 살아오며 아들을 더 챙겨왔으니 딸아이가 장성하고 나서 미안함으로 가끔 잠 못 이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을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이 먹기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딸아이랑 사이가 집을 받고 전보다 좀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성실하게 자기 할 일 제대로 하고 사는 애들이라 그런지 이전이랑 달라진 것도 없더라고요. 그건 저를 대하는 행동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는 없었죠. 평생을 살며 읽어놓은 재산 중 가장 큰 것을 딸아이에게 넘기고 나니 마음의 짐도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사위의 챙김을 받으며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허나 제가 계속 이 집에 있는 건 사위에게도 딸아이에게도 불편한 일이었기에 그 사이에 모아둔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새로이 얻어서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딸아이와 사위가 무척이나 만류하더군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랑 같이 쭉 살아요. 오히려 난 아빠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못다한 효도도 하는 기분이고요. 맞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절 신경 쓰신 거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 안 해도 장인어른이 곁에 계셔야 마음이 편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같이 계셔주세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부부가 절 1년이나 챙겨주고도 계속 같이 살자고 해주니 진심 어린 그 말들이 어찌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세상 잘 살았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도 내심 딸아이 부부와 살면서 정이 많이 들어 떠나기 싫기도 했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딸의 집에서 계속 살며 오순도순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놈이 딸의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놈이 기어코 지동생한테까지 취한 꼴을 보인다 싶어서 화를 내려는 딸을 뒤로 물리고 네 이놈이 여기를 어디라고 찾아와? 라고 하며 제가 대신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울며불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여자가 도망갔다고요. 걔도 절 버리고 갔다고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또 속은 거예요, 미련하게. 취해서 횡설수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자니 그 베트남 여자애도 도망을 간 모양이더군요. 심지어 살던 집에 있던 값비싼 것들을 다 가지고서요. 이쯤 되니 아들놈이 정말이지 자신이 할 말처럼 미련해 보였습니다. 한 번 당한 것도 모자라 2번을. 그리고 참 그 와중에도 다행히 첫며느리처럼 집을 팔아 훔쳐가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아내와 함께 살아왔던 곳이기에 잠깐 사는 곳을 내줄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들놈은 도망간 며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베트남으로 도망간 것 같다면서 당장 베트남 가는 비행기를 끊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집이며 식당 해준 값에 비해서 베트남 비행기는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절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 돈까지 해달라고 하는 아들놈이 너무도 한심하고 괘씸해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주머니에서 네 녀석 줄 돈은 나올 일은 없을 테니 썩 나가라. 더 이상 주태 부리지 마. 아버지, 나 이 여자 못 잡으면 안 돼요. 가서 잡아야 한다고요. 내가 얘 사는 집 주소도 알고 다 알아요. 비행기표만 아버지가 끊어주면 돼요.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얼른 안 나가? 아버지, 그까짓 거 하나 아들한테 못 해줘요? 대체 지금까진 뭘 해줬는데요? 뭐야? 해준 게 없어? 내가 네 놈한테 해준 게 없어? 대체 뭘 해줬다고요? 아들은 온 집안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이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는 중에 사위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 상황을 파악한 사위는 정중히 나가달라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놈은 그래도 막무가내더군요. 사위의 팔까지 세게 내려치며 절대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한다고 선포 아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딸아이랑 사위한테도 민폐를 끼치게 되는 일이니만큼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딸아이 이름으로 된 건물 문서였죠. 딸한테 넘겨주고 나서 보관만 제가 하고 있었죠. 이제 진짜 아들놈한테 제대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걸요. 내 재산 다 네 동생 준 참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고 뭐고 전부 네 동생한테 줬으니까 너도 이제 네 살게 살아라. 이제 너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 지금까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모르게 넘어갔습니다. 화를 내고 혼을 내면서도
결국에는 아들놈 부탁에 못 이겨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줬죠. 근데 이제 정말 가혹할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품 안에서 업어 키운다면 나중에 나나 아내나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아들놈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정신을 차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 지금이 적기였죠. 아내는 저보다 더 마음이 무르기 때문에 아들놈이 계속 매달리고 부탁한다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들어줬을 테니까요. 아들놈은 역시나 제가 내민 서류를 보고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어떻게 얘한테만 이걸 다 줘요? 나는요? 나는 자식도 아니에요? 받을 만큼 받았으면 그만해. 더 못날 걸 보이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도와달라 할 때 매정하게 쳐 버리신 거, 그리고 이 재산 문제도 다요. 후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네게 줄 돈은 더 이상 없어. 이거 알려주려고 보여준 건 이제 가거라. 날 부모라 생각하지도 말고.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날뛰었어요. 제가 딸아이와 마치 한 편이라도 먹었다는 것처럼 몰아붙이더니 기어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의 딸아이도 화가 났는지 평소 성격이 유순하고 나쁜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던 딸아이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빠, 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찾아가지 않고 아빠를 집에서 내쫓더니 이제 뭐 베트남 여자 찾게 돈 달라고? 오빠가 사람이야? 왜 대체 번번이 오빠 뒤처리를 부모님이 해줘야 하는 건데? 이제 책임이라는 걸 좀 질 나이 아니야? 아니, 그 나이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제발 부탁인데 염치라는 걸 가지고 살아. 우리가 오빠 부탁 다 들어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계속 이러면 오빠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 다시는 집에 오지 마. 내 말 알아들었어? 딸아이는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했고 아들놈은 그런 딸아이의 행동에 놀라 술이 덜 깬 얼굴로 도망가다시피 하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아들놈이 나가자마자 기운이 빠진 절 부축했고 외려 절 달래주며 괜찮냐 물어봐줬죠. 사유도 그날 밤 제 걱정을 하며 옆을 떠나지 않았고요. 허나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들놈은 제 못난 꼴도 모르고 매일같이 딸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아버지 꼬드겼지? 네가 뭔데 아버지 재산을 탐내? 내가 장남이라고 내가. 그리고 박서방, 자네가 순진한 동생하고 아버지 꼬셨지? 너 이리 와봐.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말하는 통에 진짜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죠. 심지어 딸아이와 사위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아버지께 네가 재산 필요 없다고 설득하라고, 설득 안 하면 계속 찾아올 거란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의 빚쟁이나 다름없었죠. 딸아이는 이런 아들의 행동에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밤마다 울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딸이나 사위 둘 다를 볼 면목이 없었죠. 그리고 혹여나 아들놈이 정신 못 차리고 요양원까지가 아내에게 행패를 부릴까봐 딸애와 사위가 직접 요양원까지 가서 몸 아픈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아들놈을 안쓰러워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니 무어라 나서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럴 때 제대로 연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놈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올수록 더 강경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받아주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기에 아들이 올 때마다 굴하지 않고 온갖 면박을 주면서 쫓아냈으며 단호하게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틈만 나면 집 앞을 찾아오고 가끔은 술을 마신 채로 와서는 고성방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웃을 볼 면목이 없지만 딸아이랑 사위가 이미 이곳에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만큼 조금 부끄럽고 고생스럽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까지 버려놓고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놈이 해달라는 걸 들어줄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연을 끊는다고는 했지만 아들이 정말 개가천선을 해서 새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걸 저와 아내, 딸아이가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변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이전처럼 부모-자식 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아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정말 원망스럽고 밉지만 부모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루빨리 아들놈이 정신을 차려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겠지만요. 아들놈 때문에 콩가루 묻은 집안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딸아이가 번듯한 만큼 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놈이 사랑구실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은 없겠죠. 제 이야기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러한 저희 집에도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울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언제고 평안한 나날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